지금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롱기스트 피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의 평화. 근데 이걸 보시면 이거는 세계 난민기구의 올해 공개된 통계입니다. 놀라운 통계죠. 인류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훨씬 많은 6,800만 명의 난민이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삶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전쟁 상태, 자연 상태인 것이죠. 6,800만 강제 이주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을 보시면 이 평화의 시대에 이미 놀라시겠죠. 이 지표는 의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건데, 세계화 냉전 이후에 군비가 줄어들다가 드디어 지금은 그렇게 전쟁이 많았다는 냉전 시대보다도 더 세계 군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러에 의한 사망 통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사자와 테러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사자는 줄어드는데 테러에 의한 사망 비율은 늘어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과연 전쟁인지에 대해서 다시 묻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무겁고 착잡하고 모순적인, 그리고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평화연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라톤은 두 개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시민법과 만민법, 즉 국제법이라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전통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인간과 야만적 인간을 구별해서 인간적 인간들끼리 싸우는 것은 뭐 질병 아니냐? 이것은 그냥 분란이고 분쟁이고 스타시스, 즉 전쟁과 내분으로 불리듯 실제로 이것들은 둘이다. 하나는 내분이란, 스타시스란 친족 사이의 적대심, 전쟁은 남과의 적대심. 그런데 이 수천 년 이루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사람은 토마스 홉스예요. 홉스는 영국 내전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너무너무 망설여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얘기는 플라톤을 완전히 전복한다는 겁니다. 그 고전을 동체 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떤 극심한 불편도 내전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국내의 시빌레 문명 안의 벨룸이 훨씬 더 비참하고 공포를 주지 않는, 이거는 나중에 종교전쟁이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 완벽히 들어맞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은 정부가 망하면 끝나지만 내전은 그 종족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지파가, 그 종파가. 결국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용어를 소개하면서 주저스럽습니다. 자족학살, 자족말살, 이 형제살인, 이 가인의 후예. 히틀러랑 싸울 때 우리 얼마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한 스탈린은 무려 1200만에서 200만의 자족을 학살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항쟁한 마오쩌둥은 자족을 500만을 학살했습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좌파나 우파 이런 논리를 우리가 넘을 수 있을지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의 전쟁 오래 걸린 통계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왕조 교체와 내전이, 유교 국가가 이렇게 내전이 많습니다. 유교는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권력에 관한 전체 전쟁은 11년에 한 번, 내전은 67년에 한 번, 맨날 왕 때려잡으려고. 왕조 교체 전쟁은 2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일본은 내전이 12.2년에 한 번씩. 대외전은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중국이나 우리가 침략하지 않으면. 그래서 110년에 한 번씩, 다 19세기, 20세기 전쟁입니다. 전체 전쟁은 10.29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반도 내전은 403년에 한 번씩,
대여전은 112년에 한 번씩, 전체 전쟁은 88년에 한 번씩. 자, 동향을 봤고 이제 세계가 만나는 시기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쟁 이론가 클라우제비츠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세 가지 전쟁 핵심 이론을 만들어내요. 첫째는 전쟁과 정치가 분리된 게 아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단순한 계속이다. 두 번째,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폭력행위. 의지와 폭력을 연결시키고, 세 번째, 적의 타도를 군사적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오르면 전쟁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덕적인 주저 이런 걸 이제 벗겨주는, 전쟁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고, 전쟁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수단의 문제로 바뀌는. 칼 슈미트 너무 똑같아요. 하이데거 똑같아요. 하이데거 내가 뭘 잘못했냐? 세계라는 공간에서 독일의 독자적 영역을 적과 동지로 정치를 나눠서 이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동지들끼리는 리바이어떤 독재를 구축하자. 홉스의 현대적인 주권 독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정치는 사라지는 거지. 이미 전쟁만 남는 거지. 적과 동지로 나눠놓고 나서 정치의 영역을 확보한대. 슈미트로는 정치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해석인데, 오늘날 이것이 세계 절멸 전쟁. 그래서 아까 내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간 전쟁은 대부분 일정한 자기 영토를 확보하고, 왕이 주권하려면은 항복하면 오히려 국가 간 전쟁이 제한적인데, 내전은 종교 전쟁이나 민족 전쟁이나 인종 전쟁이나 이념 전쟁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념, 그 종교, 그 지파, 그 문화가 말살되지 않으면 멋지 않아요. 누구 말대로 인류는 전쟁을 어떻게 넘으려고 했는가? 방법이, 그것은 내부의 연합을 통해서 외부의 연방 또는 공존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그 비밀을 나중에 찾아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게 공화국이었구나. 혼합정치, 최적공화국, 지도자와 의회와 인민들의 권력을 적절히 분배한 혼합정치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최적공화국이라고 불러서,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연맹, 스웨덴하고 전쟁이 끝나고 이게 다신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유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에서 평화를 먼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하는 체제를 만드니까 어때요? 이거 이때부터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번영이 폭발하는 거예요. 스위스도 그렇고요. 만데라임은 핀란드 내전 때 적군을 상당히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핀란드 좌파가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 걸 반대하잖아요. 왜? 분열됐다가는 또 600년 스웨덴식 민주나 또 108년 러시아식 민주로 가야 되니까. 칼레는 유럽 연방을 꿈꿨던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해방 직후에 단독 정권 충분히 수립할 수 있잖아요. 안 세우죠. 강요의 절반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정당들, 이념들한테 주고 10년 동안에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죠. 내부의 적을 먼저 용서하는 게,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완벽한 연립 정권,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갖지 않은. 독일은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100% 연립 정권이에요. 힘들어도. 정치학계에서 아마 플라톤이 죽고 마키아벨리나 베버가 죽어도 이 사람은 살아남을 거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학, 제도, 실천에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메디슨이 이 내부의 통합,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민주주의는 작은 단위에서의 자율 자치, 폴리스, 미국의 지금 타운들, 이것이 어떻게 공화국으로 크게 통합되어야지만 평화가 유지되느냐, 인류의 수많은 연합과 연방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미국 헌법이에요. 연방주의 교서고.
잠깐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이 연방주의 교서, 보편평화나 영구평화를 말하는 연방주의 교서가 1787년에서 1788년에 집필되는 거예요. 이거 신문에 공개된 글이에요. 그의 보편평화 정치 에세이가 공개된 것은 1792년이에요. 그러니 칸트의 영구평화는 늦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저는 약간 철학적으로 가미됐지만 이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조금 과격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루소를 공상적인 철학가라고 맹타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이 메디슨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루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때 예측을 해요. 루소를 받아들이면 결국 내부의 자율과 자치는 없는 독재, 전체주의 평화가 올 것이다. 독일, 특히 소련과 중국을 이때 이미 예측을 해요. 겉으로는 아마 평화를 얘기할 거다. 그런데 내부는 절대로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집어요. 메디슨하고 그의 동료들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요. 플라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요. 그냥 루소를 완전히 뒤집어요. 강조 표시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외국의 무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내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과 같은 위험들로부터도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중. 내부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내전이고 분란이고 분쟁이 똑같은 거다. 그로티우스는 완전히 무너져요. 국민의 안전은 연맹에 의해서 가장 잘 보호받는다. 이러한 연합, 연맹에 의해서. 메디슨의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면 한번 연방주의 교서의 중요한 평화 문제, 우리가 자연 상태를 다 바꿔요. 용어도 평화 상태로, 스테이트 오브 피스로 바꿔서 연맹, 연방, 공화국이 됐을 때 이 민주시민, 자유시민이 스테이트 오브 피스, 평화 상태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상태를 넘어서는데 뭘로 넘어섭니까? 정치를 통해서, 연맹, 연방을 통해서 자연 상태를 넘어서는 사회 상태나 국가 상태, 그거를 연방 상태까지 가서 거기서 평화 상태가 온다는 것을, 이 놀라운 3층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 상태, 국가 상태, 즉 사회 상태. 홉스나 루소까지는 이 두 개만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화 상태는 이 두 개를 넘어서는 연방 상태, 연맹 상태.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를 위해서 행복하게도, 우리가 믿기에는 온 인류를 행복하게도 그들은 새롭고도 더욱 숭고한 길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인류 사회 역사에서 그 어떤 대등한 예도 없는, 사례도 없는 혁명을 성취했다. 그들은 지구 표면에는 어떤 모델도 없는 정부 틀을 건설하였다. 그들의 후임자가 향상시키고 영성시킬 의무를 부여받은 위대한 연맹의 설계를 고안해내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들과 대리인들을 통해 정부를 형성하고 관장한다. 그래서 합쳐놓은 겁니다. 민주공화국. 수많은 민주국가들이, 수많은 아테네가, 수많은 그리스가 어떻게 스파르타 때 망하는 걸 봤잖아요. 이 연맹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이 시민을 어떻게 공화, 연방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작은 범위에서만 국한된다. 반면 공화국은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평화는 민주주의 차원이 아니라 공화국의 차원이고, 보세요, 민족 평화 아니, 공화적 평화지. 연방적 평화고 공화적, 여기 이미 연방주의 교서는 수차 민주적 평화를 이미 이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를 국가 평화나 이것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근데 전쟁을 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가 평화롭고 개인이 평화로울 수 없듯이, 또 세계가 전란에 들어와 있는데 한 나라만 평화로울 수 없듯이,
국가 평화와 세계 평화가 결합되고 사회 평화 속에 한 개인의 평화가 있고 또 그런 외부적 조건이 평화로워지면 가장 고요하고 안온하고 정원한 개인 내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